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3명인데 역시 수도권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사흘 동안 두 자릿수였던 국내 지역 감염자가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는데요. 먼저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코로나19 현황 살펴봅니다. 이혜진 기자, 오전에 발표된 현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2,504명입니다. 어제보다 113명이 증가했는데요. 해외 유입은 8명이고요. 국내 발생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이번 달 3일부터 오늘까지 2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두 자릿수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세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 신규 확진자가 100명 밑으로 떨어지는 게 중요하냐면 그래야 방역 당국이 감염 상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고 병원도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유입을 뺀 국내 지역사회 감염은 지난 일요일부터 두 자릿수로 유지됐었는데 오늘은 다시 세 자릿수로 증가했습니다. 모두 105명인데요. 전국의 12개 시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이 경기가 24명입니다. 인천 8명까지 더하면은 수도권에서 81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지난달부터 수도권이 지역 발생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8월 중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하기 전에는 수도권의 누적 확진자가 4,000명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만에 수도권 누적 확진자가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오늘까지 9,644명, 10,0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일부터 2주 동안 지금 100명대를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네, 이전보다 규모가 작은 집단 감염이 여전히 많고요. 확진자를 접촉해 감염하는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광복절 때 서울 도심 집회는 대규모 집단 감염이었지만 이외에도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일어나는 장소도 보시면은 병원과 교회 그리고 택시까지 다양합니다. 이런 집단 감염도 문제지만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특정 집단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 확진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서 방역 당국이 선제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감염됐는지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552명, 전체의 25%입니다. 집단 감염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산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는 건데요.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 모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할 땐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이렇듯 수도권의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일부 단체 개천절 집회 계획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이 추석 기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그대로 징수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이 서울시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대책을 성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서울에서는 오늘도 확진자 49명이 나왔습니다. 송파구 우리교회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나와 관련 확진자는 모두 11명입니다. 이 교회에선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2차례 11명이 교회에 모여 예배와 온라인 예배 촬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 K보건산업에서 확진자 7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선 3명이 추가로 감염돼 관련 확진 사례는 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등포구 서대문구 지인 모임에서도 확진자가 1명씩 늘어 집단 감염 사례는 모두 13명 추가됐습니다. 이 밖에 20명은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고 16명은 당국이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선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하고 해당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 우려가 큰 일부 단체의 개천절 집회 계획에 대응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다수가 밀집하여 구호 등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을 하기에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청은 10인 이상이 모이거나 금지구역에서 열리는 개천절 집회 신고 87건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고 추가로 들어오는 신고도 모두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추석 기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소처럼 받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인 인구 이동으로 대규모 확산 우려가 있어 귀성을 자제하자는 취지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또 오는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 때까지 전국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 진단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명을 한꺼번에 검사하는 취합 진단 검사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입원 환자는 10,000원 내외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밤사이 5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모두 106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 가운데 4명이 미등록 방문 판매 업체에서 일하는 전북 101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돼서 감염 확산이 우려됩니다. 계속해서 서윤덕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5명 발생했습니다. 모두 익산 거주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가운데 4명을 전북 10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했습니다. 이들은 101번 확진자가 일하는 전주의 미등록 방문 판매 업체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에 사는 50대 여성인 101번 확진자는 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난 지 열흘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전주와 익산 등의 식당과 병원 10여 곳을 들러 확인된 것만 30여 명을 접촉했습니다. 감염 경로도 불분명해 전북 101번발 확진자가 더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추가 확진자 가운데 나머지 1명은 수도권발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7일부터 닷새 동안 서울을 방문한 뒤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익산 자택으로 돌아왔고 지인들과 당구장, 주점을 방문했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카드 사용 내역과 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국회에는 오늘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4차 추경안에 포함된 2만 원의 통신비 일괄 지급안과 부동산 대책 그리고 정부의 뉴딜 사업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오는 22일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한 만큼 오늘 대정부 질문에선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통신비 지급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제한한 상태입니다. 통신비 2만 원 지원의 적절성,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방식과 피해계층 선발 방식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4차 추경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다룰 계획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하락 여부, 전셋값 급등 여부 등을 두고 국토부 장관에게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지 묻는 질문도 예상됩니다. 직원 600여 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한 이스타 항공의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1일 열린 국토위에서 이스타 항공의 지배구조와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향한 책임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공직자들의 비위를 감찰하기 위해 윤리감찰단을 꾸렸습니다. 첫 감찰 대상으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걸 의원이 꼽혔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들을 상시 감찰하는 윤리감찰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 소속 공직자들의 비위가 불거지면서 새로 만든 조직입니다. 단장엔 전직 판사인 최기상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민주당판 공수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부패와 젠더 폭력 등 불법 이탈 등의 문제를 법적,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다루어서 윤리심판원 등에 넘기게 됩니다. 윤리감찰단은 감찰 결과에 따라 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사 대상으론 이상직 의원과 김홍걸 의원이 꼽혔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최근 임금체불과 무더기 정리해고 사태가 불거진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입니다. 조세 포탈 의혹 등 사법적 책임과 함께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전 재산 신고 때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처분했다고 하지만 차남에게 증여한 방식이라 논란도 일었습니다. 앞서 이낙연 대표도 이 두 사람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4일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 사안도 논의는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윤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징계나 감찰 진행 여부를 결정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국회에서는 오전부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이 서욱 후보자는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판단은 지휘관의 영역이라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업무 등 군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군에서 이제 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는데 행정적인 이런 게 좀 보이고 다만 추 장관 아들의 휴가가 특혜였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평가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대정부 질문에 이어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는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혜 의혹을 인정하라며 서 후보자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국방장관 후보자의 정책과 현안에 대한 청문회는 공개하되 신상 문제 같은 도덕성 관련 질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 후보자와 관련해선 자녀의 위장 전입과 아파트 갭 투자 의혹,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도 표현한 논문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오는 12월 3일 대입 수능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오늘 재수생까지 포함한 48만여 명의 수험생이 마지막 수능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진행된 시험 현장의 모습을 홍소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고3 학생들이 체온을 측정한 뒤 교실로 향합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1m 이상 거리를 유지한 교실에서 시험지를 받습니다. 수능을 2달여 앞둔 오늘 전국 2천여 개 고등학교와 400여 개 지정학원에서 오전부터 모의평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집합금지가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재수생들의 모의평가 응시를 위해 한시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모의평가에는 고3 학생과 재수생 등을 합쳐 48만 명가량이 참여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수험생 수는 지난해 9월 평가 때와 비교해 11%가량 줄었습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올해 마지막 시험입니다. 수험생들이 올해 수능의 난이도와 유형을 살펴보고 지원 가능 대학을 가늠해볼 중요한 기회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점심시간을 20분 연장했던 지난 6월 시험과 달리 오늘은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진행됐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EBS 연계율은 70% 정도이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적은 다음 달 14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됩니다. 교육부는 12월 3일 수능 일정에 변동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 코로나 예방을 철저히 하면서 학습 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편 고1과 고2도 내일과 모레 각각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실시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이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약사들의 임상시험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국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과 브라질에서 임상시험을 재개했지만 미국에서는 안전성을 이유로 보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고 있는 빌 게이츠는 효험이 있는 백신은 내년 초쯤에나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전합니다. 3상 임상시험에 돌입한 백신 후보 물질은 모두 9개입니다. 영국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 연구 중인 백신은 이 가운데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시험을 돌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단 이유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환자에게서 횡단 척수염이라는 희귀 척추 염증성 질환이 발견됐습니다. Safety is of the utmost is the highest priority in any clinical trial. And so the trial has been halted. 부작용 조사를 끝낸 영국과 브라질은 임상시험을 재개했지만 미국은 보류시켰습니다. 로이터는 미 식품의약처의 부작용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조사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전 세계 30억 회분에 가까운 용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생산 계약을 맺었는데 1,000만 명분 이상의 백신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이자의 백신 임상시험에서도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2만 9천여 명의 3상 임상시험 참가자 중 일부가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자 임상시험 중도 포기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관계자는 중도 포기 인원은 밝히지 않았지만 백신의 위험성을 묻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빌 게이츠는 효험이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내년 초쯤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발언은 대선 전 출시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을 에둘러 반박한 겁니다. 백신 안전성을 검증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남한과 북한의 인도 분야 협력은 정세와 관계없이 지속해야 한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을 앞두고 판문점을 방문해 보건의료와 방역협력, 기후환경 분야의 인도 협력은 한미 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정세와 관계없이 연간 일정 규모로 지속돼야 남북미가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최근 집중호우나 태풍 피해와 관련해 우리 측에 발생한 수해 피해만큼 북측에 발생한 피해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적절한 계기에 상호 간의 연대와 협력을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자민당 총재가 오늘 총리로 공식 취임합니다. 스가 내각도 출범하게 되는데요. 전임 강요들이 대부분 유임하고 특히 방위상에는 아베 총리의 친동생이 내정됐습니다. 도쿄에서 황현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년 8개월 이어진 아베 정권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오전 마지막 강요회의를 열어 내각 총사퇴를 결정했습니다. さまざまな課題に国民の皆様と共にチャレンジすることができたことは私の誇りと 바톤을 이어받은 스가 내정자는 오후에 일본의 제99대 총리로 취임하고 스가 내각을 발족시킵니다. 우리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방위상에는 아베 총리의 친동생 기시 노부오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어릴 적 외가의 양자로 들어가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성을 물려받았습니다. 특히 지난달엔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우익 인사입니다. 내각 2인자이자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은 가토 후생 노동상이 내정됐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실패한 주역이지만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私の使命であると認識をいたしております。国民のために働く内閣を作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여기에 아소 부총리와 모테기 외무상, 하기우다 문부 과학상 등도 유임됩니다. 이렇게 아베 내각에 몸담았던 강요 11명이 스가 내각에도 그대로 눌러앉게 됐습니다. 전체 강요 20명 가운데 절반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스가 내정자가 자신을 지지해준 파벌,
특히 아베 전 총리에게 보은 인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올해 상반기 복권이 2조 6천억 원어치나 팔려 지난 2005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팍팍해진 서민들이 복권을 많이 찾은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밝힌 올 상반기 복권 총 판매액은 2조 6,208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늘어난 수준입니다. 복권위원회가 상반기 실적을 공개한 2005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이고 증가율도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상품별로는 로또 판매액이 약 2조 3,082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인쇄식 복권이 1,863억 원, 결합식 연금 복권이 855억 원, 전자식 복권이 408억 원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연금 복권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2% 급증하면서 상반기 기준 지난 2012년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올해 나온 연금 복권 720 플러스가 기존 연금 복권과 장당 구매 가격은 같으면서도 당첨금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기재부는 연금 복권 720 플러스를 지난 4월 출시하면서 1등 당첨금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렸고 일시금 1억 원을 지급하던 2등 당첨자에게 10년간 매달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보너스 추첨 제도도 새로 도입했습니다. 복권위 관계자는 경제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복권 판매량도 함께 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경기 불황과 복권 판매량 사이 뚜렷한 상관관계는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금 복권 상품 개편에 따라 당첨금이 늘어 구매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판매량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할 거라고 여겼던 야외 캠핑장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캠핑장이 아닌 그냥 차 안에서 자면서 자연을 즐긴다는 이른바 차박이 인기입니다. 이 때문에 차량을 아예 캠핑용으로 개조하는 분들도 많아졌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게 바로 화재입니다. 정지주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디 여행 한번 가려 해도 두렵습니다. 자, 야외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캠핑에 눈을 돌렸는데요. 그런데 캠핑장에서도 코로나 터졌습니다. 떼캠이라고 하죠. 많은 이들이 함께 즐기는 그런 캠핑에서였는데요. 그래서 가족끼리 또는 솔캠이라 하던데 이 솔로 캠핑이 요즘 대세고요. 차만 있으면 가능한 이 차박도 인기입니다. 차에서 잠을 자면서 머무르는 것을 뜻하죠. 거리두기와 여행의 낭만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굳이 캠핑장 안 가도 됩니다. 장소만 허락한다면 주차하는 곳이 그날의 집입니다. 자, 한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1월부터 7월 25일까지의 정보량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캠핑이 199만여 건이고요. 오토 캠핑 또 차박에 대한 정보량이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자, 특히 차박과 관련된 정보량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4월에 2만여 건이었고요. 5월부터는 3만여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차박하기 좋은 차에 대한 검색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보시는 것처럼 2,300%나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차에서 적당히 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자는 걸 원하죠. 자신의 차를 캠핑카로 바꾸려는 이른바 캠핑카 튜닝도 급증했습니다. 그 현장인데요. 의자와 천장 뜯어내니 공간이 꽤 넓어졌습니다. 50여 개 넘는 전선을 용도에 맞게 연결하고요. 캠핑카의 심장인 배터리도 연결합니다. 이제 시동을 걸면 제네레이터가 돌아가잖아요. 충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부를 꾸미면 이렇게 언제든 떠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월 자동차 관리법이 바뀌면서 캠핑카 개조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이제 모든 차종에서 개조를 할 수 있게 됐다는데요. 자, 그래서 지난 2월 이후 넉 달 동안 캠핑카로 개조한 차량이 2,800여 대 정도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배 정도는 늘었다는데요. 자, 그런데 전기를 많이 쓰는 캠핑카의 특성상 전선이 많고 또 복잡합니다. 대용량 배터리까지 들어가죠. 자칫 화재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긴 대전 시내의 한 도로입니다. 캠핑용으로 개조된 버스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는데요.
소방관들이 꺼낸 은색 철제함, 연기가 피어오르죠. 여기엔 캠핑에 쓸 전력을 저장하는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이는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이게 절연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연 장치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 화재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환하게 불도 켜야 하고 냉장고도 써야 하고요. 조리도 해야 합니다. 전기 쓰는 게 일반 차보다 훨씬 많은데요. 그래서 주의할 점 많습니다. 캠핑카에는 캠핑을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전기 제품들이 들어가고 전기 배선들이 들어가잖아요. 개조를 하실 때 적정한 용량의 중간중간 차단기, 그러니까 안전장치들을 잘 구비해서. 자, 캠핑카를 개조할 때는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개조한 것이 있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 점검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배터리 부분에서 열이 많이 나오는 만큼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환기구 마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이 부산본부세관은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치과 약재를 밀수입한 뒤 시중에 대량 유통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밀수입 약재를 치과 병의원 등에 유통한 치과 재료상 23명과 이를 환자에게 투여한 치과 의사 8명도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수입이 금지된 치과 약재 디펄핀을 몰래 들여와 전국의 치과 의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디펄핀은 신경치료 때 신경을 비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1급 발암물질이 주성분이어서 잘못 사용하면 잇몸 괴사나 쇼크 등의 부작용으로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비는 오후에 제주와 남해안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남해상으로 비구름이 지나면서 내일 아침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다시 비가 시작돼 내일 낮에는 남부지방에, 내일 오후 늦게는 충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30에서 80,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전남과 경남 지역엔 10에서 50,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에 25도, 광주와 부산이 26도, 대구가 27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과 남부지방엔 비가 내리겠고 모레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